뭐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희가 경매 법률 자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깡통이 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매우 좀 안타깝거든요. 얼마까지 날리신 분이셨나요? 최근에 좀 제가 설명드릴 예가 하나 다른 사건으로 상담 오신 이제 의뢰인 분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마치고 이제 일어나면서 그냥 인사조로 이 마치고 댁에 가십니까 했더니 전세 계약을 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누구하고 계약하시나니까 친구라서 믿고 계약을 한다 하길래 제가 이제 갑자기 이상한 감이 들어서 앉으세요 하고 주소 달라고 해서 등기부를 떼봤어요. 떼봤더니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꽉 차 있고 심지어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된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계약하러 가려고 했느냐 1억 8천에 계약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세가 보니까 1억 8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잠식했고 그다음에 경매까지 개시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분이 경매를 막으려고 돈을 땡기려고 전세로 들어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친구를요? 예, 친구를. 그리고 어차피 경매를 막으면 표가 안 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계약해서 그 전세금을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선순위들한테 밀리기 때문에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 가는 걸 한마디 건네서 거기서 이제 맞게 된 거죠. 그 돈을 제가 지켜드린 거죠. 큰일 하셨네요. 와, 진짜 1억 원 사례가 있고요. 참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다가구도 위험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가구는 뭐냐면 하나의 주택에 호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호실이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즉 방은 여러 개인데 하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호실을 다 임대를 이렇게 놓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전세금 받고 여기서 전세금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순위를 어떻게 이제 파악해야 되냐면 다른 호실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거하고 이 등기부만 비교하시면 이제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를 집주인한테 일일이 다 보여주세요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원래는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인들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는 주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냥 믿으라 그러고 그거 안 돌려주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의심하셔야 돼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은행 대북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 대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다가구를. 근데 이제 제가 임대차 조사를 직접 나갔어요. 뭐 월세 얼마, 뭐 전세 얼마, 이제 그런 보증금을 다 빼고 대출을 내보내는데 전세를 5천만 원이라고 계약서를 분명히 들고 오셨는데 이제 전세 세입자가 5천만 원이에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5천만 원이 정확하게 맞냐, 안 맞으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8천만 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거짓말 하시냐 이랬더니 집주인이 부탁을 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아예 거절을 해버리는 적이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은 표시가 안 되니까 이게 파악하는 게 결국 임대인의 어떤 진술 이런 거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들도 그 중개업법상 이제 의무가 그런 거를 확인해서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그때도 주인한테 물어서 기재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주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선순위가 먼저 들어간 세입자부터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 여러 호실이 차 있을 때 대부분은 이러실 거예요. 하나 비어 있는데 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는 당연히 저보다 선순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선순위를 다 빼주고 남은 게 이제 내 전세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말단인 겁니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뢰인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계약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라고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서 다시 이거를 이제 구분 등기를 하는 식으로 아마 사업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 공인중개사한테라도 공개가 돼야 위험을 좀 덜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중개사에게 그거를 확인하라고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는 있는데
강제력이 없잖아요. 중개업자가 뭐 임대인한테 물어서 이렇다 네. 그러면 뭐 계약서 가져와봐라든지 네. 뭐 아니면 임차인 데리고 와봐라 이런 네.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서도 임대인과 그 임차인 사이에 뭐 다르게 써서 가져오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져 주진 않나요? 공인중개사 책임은 어디까지냐면 물어서 적으면 네. 책임을 면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물어서 적는 걸 안 했으면 네. 그런 이제 의무 위반인데 물어서 적는 것까지 하면 일단은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워지는 형태로 예,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권이 없으니까 그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전세 세입자만 좀 억울한 일이 그래서 이제 발생하죠.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게 그러면 추세입니다. 웬만하면은 다가구 들어갈 때는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 게 예, 안전할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네. 이제 최우선 변제권, 네. 예, 소액보증금인 경우에는 네. 이제 선순위로 보장을 받으니까 네. 그 경우에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걸 초과하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이 내재돼 있다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전세 보증 반환 제도라고 있잖아요. 네. 보증보험에 가입을 예. 하면 예. 아무래도 안전하다라고 알고 예. 있는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보험 회사가 권리 분석을 합니다. 네. 등기부를 열람해서 이것이 안전한지를 보고 가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 하면 일단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수수료가 좀 들어가니까 그걸 네. 이제 부담할지에 대한 부분만 결정하시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보증보험을 들어두시는 것도 맞아요. 나쁘지 거의 않은 것 뭐 같습니다. 보증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 되더라도 예. 내 돈 몇 천만 원 날리는 거에 비하면 차라리 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이제 등기부를 열람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제가 뭐 간단히 네. 말씀드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전문 영역입니다. 네. 예, 깊이 들어가면 또 고려할 게 많고 이 부분을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다 해서 판단을 해주니까 그 비용이 들더라도 그 위험을 내가 이제 회사에게 전가시키는 거니까 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증보험을 들면 어쨌든 내가 못 받을 경우에 대신 이제 내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진짜 안전한 장치인 것 같고 예, 또 그 부분이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계약하기 전에 예. 예, 그렇죠.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회사에서 어차피 그 부분을 심사를 할 테니까요. 네. 예. 뭐 일단 가입이 된다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일단은 보장이 된 거고 네. 나머지 문제는 회사와 임대인 사이에서 해결하는 네. 거기 때문에요.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예, 계약할 때 네. 등기부 확인하시고 네. 이제 나름 분석을 해보시는 거. 등기부를 아예 안 보고 계약하시는 건 정말 그냥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실 때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이 일이 실제 벌어졌다 이럴 때는 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좀 구제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라도 제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네. 또는 만약에 최초에 이게 깡통 전세가 될 걸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네. 간접적으로 압박이 되거든요. 특히 그 정보 제공에 있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대인이 네네네.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은닉을 해서 결국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민형사 절차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추가로 우리가 알아볼 게 있나요? 예, 전세 계약할 때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일단 권리 분석을 해서 안전하다고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내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후순위의 권리가 들어올 때 내가 선순위라는 부분을 깃발을 꽂아놔야겠죠. 다른 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네. 그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 확보입니다. 예, 우선 변제권 확보를 하시려면 전입신고를 하시고 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그 날짜보다 뒤에 오는 권리들에 대해서는 내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네. 보호가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하시면 뒤에 오는 권리 뒤에 자꾸 밀리게 되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제 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요 간격이 또 멀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일주일 뒤에 네.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럼 그 일주일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면 또 후순위가 되는 그러면은 거죠. 뭐 확정일자를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두 개를 다 갖췄을 때 두 개가 우선 동시에. 변제권이 이제 아. 예, 형성되기 때문에 네. 같이 하셔야 되고 실제로 전입신고하러 가시면 네네.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네네네. 예, 주민센터에서 그거는 같이 이제 세트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 하는 경우는 잘 현실적으로. 그러면 좀 확정일자 받을 때 전입신고를 살짝 늦게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럴 때는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놓는 게 좋나요? 그렇죠. 예, 아. 두 개가 다 갖춰졌을 때부터 네네. 그 뒤에 오는 이제 후순위들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가족 한 명이라도 해두시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예. 또 후순위를 밀려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좀 사기성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집주인이 그날 받는 거죠. 예. 네. 그게 뭐냐면 네. 대항력이라는 게 있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대항력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임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이 대항력은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대항력인데 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네. 이 대항력 부분이 전입 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효과가 나요. 예, 그 왜 그러냐면 네. 옛날에는 전입 신고하면 이 손으로 이제 수기로 이렇게 받아 적고 네. 등록을 했잖아요. 네. 요즘 이제 전산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그렇다 보니까 다음 날이 돼야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루 차이 때문에 네. 예, 그 하루 차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근저당이다 이러면 근저당은 접수하면 바로 그 접수 날짜 네, 그날이 네, 찍히니까 네. 그 하루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건 좀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산으로 전입 신고가 되는 세상에 여전히 하루 뒤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네. 조금 맞지 않고요.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 어차피 뭐 초 단위로 그냥 일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 대항력을 인정해도 지금은 좀 무리가 없는 세상이다. 이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전세권 설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좋은데 전세권 설정은 이제 임대인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전입신고만으로 이제 대항력을 갖게 이제 하는 건데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날 등기부 확인하고 잔금 치른 날 그날 바로 가서 네. 그냥 전입신고를 하시면 네. 저쪽에 임대인이 그새 이제 네. 대출 받으러 이제 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서 일단 하면 그 틈이 조금이라도 네. 줄어들겠죠. 안 먹고 덤비려고 하면 중요하습니다. 얼마든지 사기에 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하고 나서 등본을 다시 한번 떼보고 확인해 보는 게 좀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등기부는 자주 떼보시는 게 좋고 특히 계약 전과 후에 한 번씩 떼서 보관을 해 두시면 나중에 또 재계약할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에 떼보시고 후에 직후에 한번 떼보시고 네. 그걸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 이후에 그 변동사항이 있어도 사실 그 전세 세입자에게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있거든요, 날짜가. 네. 그 날짜하고 등기부, 특히 을구에 있는 그 담보권의 날짜를 비교하셔서 내 것이 하루라도 빠르면 저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뒤에 뭐 쭉 붙어도 상관이 아무리 없다. 붙어도 상관없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뒤에 오는 권리들은 네. 나를 인지하고 확인하고 들어오는 또 권리들이라서 네. 그 권리가 그 내용이 저를 해할 정도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만 믿고 맡겨도 될까요? 예,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요. 그 교육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실수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중개업자분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권리 분석 결과 이게 전세가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인데 조금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한다든지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서 세입자한테는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인하고는 월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서 이쪽 저쪽 계약이 다른데 각 당사자는 직접 한 것처럼 이제 여기게 만드는 거죠, 중간에. 그 안산에 오피스텔이 그 대표적 사례 아닌가요? 큰 사건이 있었죠. 네. 네. 지금도 그냥 후유증이 크고 특히 네. 뭐 중개업자도 그렇지만 이 중개업 사무실에 네. 실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중개업자가 직원한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선에서 또 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금을 받고 중개업자가 이쪽은 월세를 조금 주다가 네.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아예 못 만나게 하는 건가요? 집주인하고 그 세입자를 못 만나게 중개. 예, 특수한 경우인데 통상 집주인들은 이제 그냥 중개업자한테 믿고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죠. 서류를 계약해달라. 또 바쁘기도 하니까. 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로 월세를 보통 맡기니까 뭐 알아서 해줘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으로 해서 계약서를 2개를 갖고 들어오는 세입자하고는 이제 전세 계약서에서 도장하고 서류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해요. 그리고 전세금을 자기 계좌로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월세를 넣어주고요. 그러다 이제 중개업자니까 몇 군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전세금을 받고 월세 주다가 이게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이제 세입자들은 나중에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전세 사기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송금할 때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자 계좌로 넣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이 소유자의 가족도 믿지 마세요. 가족 계좌로 넣어달라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중개업자 계좌에 넣지 마세요. 중개업자는 받을 권한도 없고요. 나중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 이러고 또 전세 물건이 이제 귀하니까 모처럼 내가 이거 찾아줬다 이러면서 나한테 넣으면 내가 임대인하고 한테 전달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입금을 하시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 왜 돈을 전세금을 왜 중개업자한테 보내느냐고.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좀 그렇게 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송금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한테 송금을 하시라. 그것만 해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면 나중에 소송할 때도 그렇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렇게만 되면 중간에서 어떤 장난을 치든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혀간 사람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자백을 하잖아요. 하죠. 다 자백하죠. 그러면은 보통 처벌이 얼마나? 뭐 그 금액이나 건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뭐 어떻게 정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수백억 되면 뭐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나요? 한 10에서 20년 사이가 아닐까요? 그렇구나. 그 합의나 변제가 안 되면 계속 그게 누적되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처벌이 그런 부분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이제 숨겨놓고 처벌받고 나와서 그걸 이제 자기가 사용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대놓고 아예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예를 들어 신혼 부부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전세를 마련하는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거래가 좀 낯설고 처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요. 그럼 중개업자가 설명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부부를 상대로 좀 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대출금은 어쨌든 갚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 떠안는 거죠. 전세금 다 떠안고 그 첫 집이라고 그래도 마련해서 신혼의 꿈을 꾸고 시작했는데 그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피해가 너무 큽니다. 당사자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있는 소유자 이름하고 계약서 이름하고 통장 3개가 일치돼야만 합니다. 3개가 맞아야 된다. 그것만 맞추시면 최악의 경우는 일단 면하고 그 다음 문제, 이게 이제 깡통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깡통을 떠나서 아예 내 돈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일단 내 돈인데 다만 반환하는 게 적느냐 네.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네, 네. 제가 도움이 된다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네.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네. 예, 유튜브 초보 유튜버입니다. 예. 주로 어떤 채널을 이제 뭐 운영하시나요? 일반인들의 어떤 법률 상식이라든지 네. 뭐 시사 법률 안내해드리는 그런 이제 사이트고요. 네. 김변서당이라고 유튜브에서 김변서당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훈장질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구독해 주셔야 되겠네요. 한 번씩 오셔서 뭐 좀 네. 쓸만한 게 있나 한 번씩 들러봐 네.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세 사기,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부동산 경매 법률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이런 깡통 전세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